이번 주 수업은 저희 5장에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는 11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와 판매 프로세스 관리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외식업의 고객 관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식업 특성에 따른 고객 초청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생산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외식업은 고객과의 그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서 꼭 지켜야 되는 생명성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 팀이라든지 인적 관리 팀이라든지 그런 고객 서비스를 한 팀으로 하는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업은 사업장 전 조직을 고객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고객에 전달되는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 구축과 판매 프로세스를 봐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고객을 만나기 전에 만나는 접점, 만난 이후로부터 구분하고, 고객과의 관계 프로세스를 알아보면서 판매 프로세스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가 같을 경우를 다른 경우와 비교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 관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고객 관계를 위한 브랜드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접점에 의한 고객 행동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제공 이후 고객 관계 관리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고객을 만나기 전에 고객과 소통하여 고객이 기대하도록 하는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서비스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과의 만남 중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고객 행동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고객이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즉 고객이 다시 재방문을 하는 그런 관계의 고객 관리를 알아볼 겁니다. 자, 둘째, 고객 접점 관리를 알아볼 건데, 고객 접점에는 서비스 청사진과 스크립트, 그리고 표준화 정도에 따르는 서비스 프로세스, 그다음 고객 접촉 정도에 따르는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청사진을 필요 요소로 구성 요소로 알아보면서 고객의 스크립트를 이해를 하고 고객의 행동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표준화와 고객에 따른 서비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고객이 직접 간접적 참여를 통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프로세스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판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 있는 외식 점포 내 온프라미스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다른 점포인 외식 점포의 온프라미스를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마트 판매를 합니다. 자,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일어나는 테이블 셀프 카운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생산과 소비가 다르게 일어나는 케이터링, 배달, 테이크아웃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 스마트 기술이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기기를 통한 판매 프로세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고객 관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객이 이제 레스토랑 들어오고 나면 고객 응대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객은 그 전에 구매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라든지 얻고 싶어 하는 그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사전 정보 소집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외식 기업이라든지 레스토랑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흘리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레스토랑에서 직접 서비스 받기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동안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를 받은 이유라든지 끊임없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객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브랜드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은 한 기업의 제품의 서비스를 접하고 있는 동안뿐만 아니고 고객의 환경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고객이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외식 기업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치 전달에 대한 우리가 고객 만남 전에는 가치 전달을 위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점거라든지 기대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이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는 고객이 만나기 전에 느끼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고객 행동 관리에 들어가서 고객과의 만남이 서비스로 시작해서 가치로 전달되고 상호관계가 마무리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는 고객 만남 이후에 기억될 수 있는 많은 서비스, 그리고 상호관계 여러분들한테 뭐 생일을 축하합니다든지 여러분들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그런 피드백 관리를 하고, 그런 고객들을 이제 충성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바꾸지 않는 그런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이 곧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죠. 따라서 고객은 이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브랜드에 대한 제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 가지고 브랜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입지는 회사에서 굉장히 그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되고, 그리고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친화성을 갖다 창출합니다. 특히 뭐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 스타벅스라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외식 분야의 리더로서의 국제적인 브랜드이고, 빕스, 파리바게뜨, BBQ 같은 국내외에 활약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지, 선호하는 브랜드들도 여러분들 인지 속에서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관리를 통해서 고객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브랜드 관리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브랜드에 대한 연상이라든지 브랜드의 인지도,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형성, 무형성 자산을 갖다가 관리해야 되는데, 회사의 제품, 가격, 포장, 로고, 관련 색자, M자만 봐도 맥도날드라는 거 알 수 있다든지, 그리고 스타벅스의 그 여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자산이고, 그 서비스와 감정적인 모든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적 자산은 고객의 주의를 끌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무형적 자산을 관리하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기업에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에 대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브랜드의 관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럼 고객 관계를 위한 브랜드 관리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 가치 전달. 그래서 브랜드가 느끼고 있는 가치 전달을 위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외식 기업이 고객에 전달하고 있는 음식, 상품, 서비스가 얼마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마 레스토랑에서 브랜드가 느낄 거예요. 명품 브랜드는 왜 그만큼의 돈을 가치를 가지고 갖고 있는가? 그거는 고객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잠재 고객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친구를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 데 데리고 갈 때는 이게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데려가는 편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레스토랑에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치에 경험해보지 않는 고객과의 차이는 아마 다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들어본 이름을 주로 이제 느끼는 거고, 검증 단계에 도달한 브랜드를 우리가 그 가치 전달의 소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의미라는 것은 가격의 제품만 초월하는 고객이 경험한 그 이상의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이제 지불한 돈에 비해서 사고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것을 구매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유명한 음식이라도 그런 고객의 가치가 없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는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가치라든지, 애플컬프트를 사용하는 가치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이제 삼성에서 하나 그 갤럭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애플폰, 이제 아이폰의 그런 가치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가치를 그 고객은 그 가치를 스스로가 이 브랜드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내가 아이폰을 쓰는데 갤럭시와 차별화됐다는 거를 뭐 말을 하겠죠. 사진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그냥 내가 외국 브랜드를 어떻게 써볼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은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고 나이가 많은 층들은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을 많이 쓰는 것처럼 이 레스토랑들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성과 독특함의 소통입니다. 경쟁자와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까 생각하고 고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소통되는 것입니다. 즉, 그 최근에는 보면 상당히 차별적이고 독특함을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는 뭐 황리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좌석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고객이 거의 그 나만을 위한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잘 이게 남들보다 좀 독특함을 찾아야지 빨리 SNS에 알리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가봤던 곳에서 또 다시 한번 가는 그런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과의 차별된 가치는 고객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결국은 고객이 선택하는 기회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결국 고객과의 만족을 통한 충성 고객이 그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째 이제 증거의 제시에서 보면 외시장은 고객 그 어느 때보다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많습니다. 방법도 다양할 수도 있고 채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어떤 레스토랑을 가야 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또는 뭐 SNS 요즘 같으면 SNS 아까 말한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경험에 의해서 간접적인 정보를 이용하고 있고 자신의 선택의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통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브랜드에서 이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그런 걸 선택하는 게 되는 거죠. 외식기업은 고객의 어떤 선택이든지 자신의 선택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이고 독특한 가치의 유형적 그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곳, 그곳에 가면 믿을 수 있다. 이런 곳에 대체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고객의 기대 관리입니다. 고객은 결과적으로 감정 반응이 이제 그 기대하고 불일치가 일어나느냐, 감동관계에 기대가 하고 일치가 일어나느냐에 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반응에서 보통 만족이라는 그런 게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이곳을 방문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따라서 고객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객의 기대가 고객이 받는 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관리한다고 해도 고객의 만족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브랜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기대를 파악하기보다는 지나친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에 미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 적점에서의 고객 행동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만남이 있고 서비스 시작이 있고 다음에 가치 전달, 상호관계 마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시작에서는 외식 시장을 위해서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고객의 물건을 사기 위해 소매점에 가는 고객과 다릅니다. 소매점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물건이 없으면 구매하지 않고 점포를 떠나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 들어온 고객은 거의 다 모두 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레스토랑에서는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과의 교류를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소통을 위해서 긍정적인 행동과 고객의 좋은 인상을 주도록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는 고객의 본격적인 서비스는 고객에 해당하는 레스토랑을 선택하고 직원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직원은 고객을 맞이하는 모든 환경이 고객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고 요청이 오기 전에 고객 마인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레스토랑에 혼자서 식사를 하러 온 고객들이 가족과 식사하러 온 고객들과의 좀 떨어져 있게 안내한다든지 독선물을 제공한다든지 그것이 굳이 필요 없다면 직원의 배려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 고객을 위해서는 음식을 받는 동안에 맥도날드나 뭐 이런 경우에 음식 위에 창문을 덮어가지고 캐노피가 있다면 비 오는 날 음식물이 그 고객의 팔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배려도 결국은 고객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가치의 전달입니다. 약속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상호관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은 보통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전에 두 단계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서비스는 고객 만족과의 가치 전달이고 의미 없는 감정 노동은 반복적인 노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그 패밀리 레스토랑의 생일 파티 때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도 가치의 전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 고객이 경험한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 기업은 고객의 경험 가치보다는 기대 가치에 높게 평가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 가지고 고객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경우 혼자 마시는 그 커피와 그 커피에 대한 가치하고 친구와 공원을 다니면서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는 가치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에 커피의 금전적인 비용은 같더라도 이제 고객은 친구와 같이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에 더 가치를 부여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보면은 기업의 성장에 집중할 때 고객의 전달이 약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호관계 마무리입니다. 고객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서비스 제공하는 직원과의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고객이 레스토랑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더욱 정대되고 모든 이용해야 되고 직원들도 고객을 만족하면서 떠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고객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과 레스토랑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상호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제공 이후의 고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과의 만남 후에 기억할 만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지속적인 상호관계, 피드백 관리를 볼 수가 있으며 기억할 만한 서비스와 기념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식 사업의 고객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식당, 소매점, 편의점, 마트,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반복되는 거래는 더욱 두드러지는 산업이 외식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한 사람이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성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떠나는 고객을 관계성을 유지하고 재방문을 고려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관계 유지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면 고객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고객의 세심을 기울이는 정중함이라든지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억해주는 인지라든지 알레르기 있는 음식이나 좋아했던 와인을 기억해주며 고객에게 어떤 특성에 맞춰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그 차이나 에어라인을 한번 타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의 그런 이니셜을 불러주는 그렇게 했을 때, 아, 비즈니스는 한번 타볼 만한 거구나. 비즈니스 타는 사람의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또한 이제 노약자라고 해서 나이 든 부분 고객이라든지 어린이 고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객을 갖다가 이제 맞춤형으로 해주고, 그리고 자주 방문하는 VIP 고객에게는 그들만하게 특별하게 전달하는 감사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이 어떻게, 내가 좀 더 이 브랜드에서는 고객 관계가 좀 형성되는구나를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처음 서비스를 고객하는 그런 그 관객에게 손글씨로 감사의 편지라든지, 특히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총지배인이 감사 글씨라는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사람도 그렇고, 또한 그걸 받은 사람도 이제 다시 이제 고객이 또 고맙다고 편지를 써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기억 속에서 그곳을 재방문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됨으로써 좋은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충성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 한 번 방문한 고객이 재방문하도록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다시 보여주는 지속적인 노래를 하는 단계이고,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알려주거나, SNS 서비스라든지 뭐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정 내 가족 행사, 생일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은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많은 SNS라든지 너무 많은 메일은 이제 약간 스팸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그걸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피드백 관리를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앞에서 기억할 만한 서비스라든지 지속적인 상호관계는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고객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수준이 그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고객이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 떠날 때 뭐 어땠느냐든지, 오늘 하루는 뭐 식사는 어땠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사하러 들어갈 때 보통 처음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네임카드를 넣으라는 곳도 있는 편이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불만 사항을 적으세요라든지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겠죠. 또는 이제 레스토랑이나 홈페이지 SNS 통해 고객 의견을 통하는 그런 소통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 관리를 통해서 레스토랑은 고객의 요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것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고객 접점 관리에서 그 서비스 청사진과 서비스 스크립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 도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진에는 모든 제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고 있고, 서비스 개념에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능한지 정확하게 그림이나 지도처럼 나타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관련된 각 가정의 업무와 객관적인 것을 이해하고 처리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논리적으로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또는 프로세스의 단계나 작업 또는 실행 방법, 그 다음에 고객 경험에 대한 서비스의 증거를 나타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을 위해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그다음 고객의 적접점, 그다음 고객의 선거를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의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를 필요하는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입장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 그리고 서비스의 수혜자적인 입장, 그래서 각 관점에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 사이에서는 그 관점 사이를 구분하는 세 가지로 경계선을 나누는데,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이 고객이 볼 수 있거나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레스토랑의 대기 장소라든지 메뉴북이라든지 식사 장소라든지 외관, 테이블, 물리적인 그런 환경의 그런 전체적인 요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시표와 아래 표를 보면 서비스 청사진 필요한 것은 서비스 프로세스와 고객 접점이라든지 서비스 증거에 대한 이런 깃발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로 보면 물리적 증거, 고객의 행동이라든지 상호작용성이 있고, 고객 전방에 대한 그 직원들의 행동이라든지 후방에 대한 그런 그 직원의 행동과 지원 프로세스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고객 행동은 결과적으로 서비스 구매를 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평가 과정에서 수행하는 고객의 활동 및 상호작용을 볼 수 있고, 전방 직접 직원의 직원의 행동은 고객과 직접 만나는 그런 수행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 후방 접점에 있는 직원 행동을 보면 고객과 만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과시선 후방의 직원이 행동하는 그런 활동을 볼 수가 있고, 지원 프로세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서비스 상호작용을 말을 합니다. 서비스 관점에서 세 가지 경계선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그 경계선의 그림을 보면 상호작용선, 가시선, 그 다음에 내부의 상호작용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영업 직원의 그런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영역하는 부분을 말을 하고, 그리고 가시선이라는 고객이 볼 수 있는 영역과 고객이 볼 수 없는 내부적 영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상호작용성은 접종 직원의 활동과 내부 지원 시스템의 활동적인 구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앞서 이 구성 요소를 이용한 서비스 청사진의 계획 6단계의 그림이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어떤 프로세스로 청사진을 만들 것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의 논리적인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6단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청사진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프로세스라든지 고객 접촉점이라든지 서비스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고객의 관점과 활동, 그에 따른 전방, 후방 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연결하기도 하고, 고객 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증거를, 이제 물리적인 것들은 뭐냐 하면은 고객이 볼 수 있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대기 장소라든지 메뉴북이라든지 식사 장소의 외관, 테이블, 의사, 뭐 이런 각종 서비스 시설들은 물리적인 그런 증거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하게 되면은 1단계에서는 청사진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어, 고객의 행동이 나와 있는 프로세스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의 단계별을 가져갈 건가, 그런 것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청사진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어떠한 고객 관점으로 작성할지를 결정해야 되죠. 물론 어떠한 고객 접점이라든지 고객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고객 설문조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작성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떠한 평가 속에서 고객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들이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작성해야 되는데, 고객은 이제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고객이 우리의 레스토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앞서 똑같은 것처럼 평가한 것을 어떠한 형태로 보완할 것인가,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완선을 찾는 것이 이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프로세스의 단계에서 보완적인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자, 4단계에서 보면 전방 직원과 후방 직원의 행동 작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방 직원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객과 직접 만나는 직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 직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편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거나 고객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후방 직원의 행동 작성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방 직원이 이제 주로 보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메뉴로 인해서 조리사들이든지 아니면 청소하는 직원이든 그다음 그릇을 씻는 직원이든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어, 오픈형 주방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행동 작성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방 직원에게도, 최근에는 후방 직원에게도 최소한의 서비스 그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를 배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를 위한 지원 시스템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필요한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그래서 음식에 대한 반응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족 형태면 가족 형태에 맞추고, 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6단계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증거 확인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기다리는 동안 불편사항이 없었는가, 고객이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의자에 그런 뭐 각종 시설에 대한 불만 없는가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이 보통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하고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비스 청사진을 이제 예로 들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고객과 직원의 관점, 세 가지 경계선과 물리적 증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연결선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고객과 서비스를 이루기 전에 서비스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작용해야 되며, 서비스가 실행되기 전에는 그 과정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서비스 청사진을 활용한 궁극적인 고객 만족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또다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컨셉에 대한 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의 테스트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레스토랑 서비스에서 봤을 때 이제 물리적인 그 증거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 행동, 접점 직원의 행동, 후방 접점 직원의 행동, 지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이제 5-3 앞 그림에서 나타내 있는 그림을 좀 더 세분화시켰고, 서비스청 사진을 활용할 때 실수가 일어날 만한 가능한 지점을 파악해 갖고 수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병목 영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서 수선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관리와 권한 위임 문제를 확인하고 원활한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발생된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변형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그 증거에서 대기 장소에서 좌석을 기다린다든지, 좌석에서 고객 입장에서 좌석이 너무 막 오래 기다린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메뉴북에서는 메뉴를 결정하고 메뉴북 제공한다는 그런 관계 있고요. 주문에서는 주문 전달을 하고 음식 준비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리고 뭐 뷔페 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식당 외관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고객이 행동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준비된 음식이 이제 전달된다든지, 그 다음에 지불이 되면 지불을 진행한다든지, 레스토랑을 떠난 그런 고객의 행동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지원 프로세스는 지불을 위한 포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식당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와 이제 서비스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구분선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의 그 외식 행동 서비스 스크립트 이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에서 고객 행동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려면
접점 직원에 대한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 알고 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객이 행하는 절차적인 행동을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크립트는 대본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절차적인 지시들 간의 연상적인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취해야 할 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레스토랑을 갔을 때 어떤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잘 아는 경우도 있지만, 절차상으로 주문 방식이나 익숙지 않다면 심리적으로 다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구입하는 패스트푸드처럼 주문식이 가난한 경우도 있지만, 고객은 좀 더 빠르고 부담 없는 주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곳의 절차가 익숙해진 경우에 어렵지 않게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최근에 그 스타벅스에서도 이렇게 그 커피를 주문하는 방법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종류가 스타벅스에서는 short, 톨, 그란테, 벤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이태리어로 되어 있는 편이고, 미국 기업가인 하워드 슐츠가 이태리 여행을 가서 커피의 본고장의 영감을 보고 이태리 문화를 형성시킨 것이 스타벅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쇼트는 이제 237ml 정도 되고, 톨은 이제 355ml 정도 되고, 그란테는 473ml 정도 되고, 그리고 벤티는 591ml 정도 되는 제일 큰 커피를 말하고 20온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료에 따라서도 뭐 또 다른데, 차가운 음료는 톨, 그란테, 벤티, 테트라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30온스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주문할 때 뭘로 주문하겠습니까 하고 대시적으로 물어보는데, 그 말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는 가장 뭐 기본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톨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커피 주문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소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 되거나 뭐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든지 하면은 사실상 레스토랑 이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방송에도 보면 누가 시키는 데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 시크릿들을 이해하는 그런 고객들이 방문하게끔 해서 서비스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자, 표준화된 정보에 따른 서비스 프로세스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그 다음 외식업에 대한 서비스 창진은 비슷하더라도 레스토랑의 실제적인 고객의 서비스가 제공될 때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고객화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와 품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서비스는 주로 프랜차이즈에서 운영되는 그 레스토랑 방식으로 표준화된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 방식을 특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양이 대량이고 기술도 비교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음에 고객화된 서비스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메뉴화에 따른 표준화된 서비스보다는 개별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비중이 큽니다. 표준화된 서비스에 비해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유연성도 있고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익숙한 판단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비스 직원의 의사결정 시 권한 위임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 전달력이 좀 더 신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특정 시간 동안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양은 소량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대한 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레스토랑의 방법 중에 하나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접촉 정도에 따른 서비스 프로세스입니다.
레시급에서 고객에 제공되는 대표적인 음식과 인적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음식은 유형적인 상품으로 고객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고객을 방문하는 충족 목적, 그 다음에 인적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형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사람과의 대면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제공하는 직원이라든지 고객을 계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이유도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접촉 내용은 주로 물적인 상품 전달이라든지 고객 응대 시 직원 서비스,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 제공, 불가피한 신체 접촉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에서는 전달 시스템을 보면 고객 접촉의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로 고객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형태, 그 다음 매개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고객의 접촉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장의 그림에서도 레스토랑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지만 잠시 후에 첫 번째, 고객 참여를 한 직접적인 그런 접촉은 고객이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식사 주문 시 샐러드의 선택이라든지 스테이크의 굽기 정도라든지 그런 서비스의 완전한 형태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고객이 참가할 때 식사 전에 대기 장소에 기다림이라든지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의 고객 참여가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매개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기보다는 이메일, 모바일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공자와 대면하지도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보다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주문하고 직접 배달을 받는 그런 관계를 말하죠. 전혀 이제 간접적인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고객 접촉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 이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매개체를 통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접촉보다는 아예 고객 접촉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접촉적이 없는 제조업같이 운영되는 방식이고, HMR이라 해서 이제 반조리 음식이나 그리고 반찬과 같이 완전 재료된 음식을 구매할 때도 고객은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고 인터넷과 같은 중간 매체를 통해서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움직이는, 아까 말했는 배달업이 완전한 형태라고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고객 접촉도라고 하는 것은 외식업의 응대 서비스에 따라서 서비스에 진행되는 그런 고객이 머무르는 특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직원과 고객과의 접촉하는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데, 레스토랑에서는 고객 접촉도의 서비스 생산과 제공에 걸리는 총 시간 중 고객이 시스템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시간 비율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시간에다가 고객 접촉도에 따라 성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 5-5에 우리 레스토랑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와 고객 접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객 접촉도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별 고객화 정도가 높다는 의미고, 주로 레스토랑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급 레스토랑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직원이라든지 인간적이고 유연한 직원이고 고객 지향적인 직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면 고객 접촉도가 낮은 이제 좌측에 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술 능력을 갖춘 직원이라든지 생산 방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서비스 서비스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공정 표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와 같이 프랜차이즈 방식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비접촉자의 수준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표준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운데서 오른쪽은 고급 레스토랑, 좌측은 상당히 낮아지고 더 낮아진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배달 앱이라든지 아니면 홈쇼핑이라든지 바로 다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접촉 정도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판매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판매 프로세스 관리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내용이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되는 무형 서비스하고 그다음 유형 서비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헤어샵에서 머리 손질을 받거나 마사지 받는 경우 서비스와 생산, 동시에 고객의 서비스가 소요됩니다. 외식업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외식업도 커피 한 잔과 전달되는 직원의 밝은 미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에서도. 그래서 커피가 제공되기 전에 만들어지는 것이 유형적인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미소는 무형적인 상품이라 해서 유형과 무형이 동시에 소비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외식업에도 포함되고 서비스업에서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소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한 잔과 같은 유형적인 상품은 생산과 소비 장소가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또한 생산과 소비 장소에 따라서 고객에 전달되는 프로세스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서가 같은 장소인 외식 전분의 오프레미스를 보면 대부분 이제 외식 업체에서는 음식과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인 판매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과 고객이 식사하는 다이닝홀이 있고 대부분 직원의 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테이블 서비스, 셀프 서비스, 그리고 카운터 서비스 이용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레스토랑의 서비스를 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테이블 서비스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테이블 서비스는 가장 일반적인 그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서버라고 하기도 하고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객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장 오래된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것을 만들어진 음식이 주방에서 미리 세팅되어서 접시에 담겨지는 그다음 서버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직원의 그런 노동력이 덜 요구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셰프들은 자기의 창의적인 방법을 접시 위에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뭐 디스플레잉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로 나가는 서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프렌치 스타일은 있는데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주방 그 음식을 이제 프렌치 레스토랑하고 아메리칸 스타일이 조금 다른 이유는 아메리칸 스타일은 접시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다면 어, 그 프렌치 스타일은 음식을 주방 카트에 실어서 고객 옆에 와서 이제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최종 완성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부에서 음식이 제공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전체적으로 숙련된 웨이터가 이제 가서 서빙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스타일은 조금 다른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잉글리시 스타일 또는 패밀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서비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을 커다란 접시에 담고 고객 테이블에서 개별 서빙해주는 스타일로 대부분 주인이나 호스트가 이제 그 사람에게 서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빙 직원의 고도라든지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 카운터에 음식이 진열된 곳에서 고객이 직접 선택하고 운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패스트푸드 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뷔페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셀프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셀프 서비스지만 호텔 뷔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고급 음식을 다양하게 조리하고 취향에 맞게끔 하는 그런 고급형의 레스토랑, 뷔페 레스토랑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방식의 서비스라도 고객의 특성이라든지 업종, 업태에 맞게 고객층
요거를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서비스는 주로 이제 어, 바라든지 펍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형태가 아닌 테이블이나 테이블 형태보다는 카운터나 바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고객은 두 가지 방식으로도 우리가 그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응용한다면 스시의 카운터라든지 작은 소규모의 레스토랑에서 이제 주는 그런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고객이 카운터에 앉고 주문하고 카운터 안쪽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고객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고객은 카운터에 그대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주로 바나 펍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고객이 카운터에 와서 주문하지만 앉지도 못하고 음식이 되는 동안에 계속 서서 기다리고 준비된 음식을 들고 가는 그런 보통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대형 음식점 중에 있는 푸드코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나요? 푸드코트 형태가 대부분 우리식으로 나와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문과 동시에 이제 자기 번호표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가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산과 소비자가 다른 장소인 외식 점포 외부의 오프 프레미스 판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생산하는 시설과 떨어진 장소, 즉, 그 고객의 음식을 제공하는 오프 프리미스 판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외부 행사라 음식을 운반하는 출장 캐터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 프리미스 판매의 목적은 레스토랑 홀에서 얻어지는 수입 외에 음식의 다른 장소에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레스토랑의 수입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출장 캐터링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장 캐터링에서 너무 큰 범위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도시락이라는 그런 것들도 간편한 출장 캐터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한된 공간에서 판매되는 것 외에 다른 판매 장소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수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 그 다음 기타 관련 시설 장비 등 렌탈 비용도 운영에 고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나가면 그만큼 위생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고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서비스 나가는 경우에는 기존 레스토랑의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도 인력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나간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우리가 오프 프레미스 방식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캐터링이라 해서 출장 캐터링이 있고 테이크아웃이 있고 배달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간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장 캐터링 같은 경우 앞서 이야기했지만 레스토랑 외부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이벤트를 위해서 외부 장소로 운반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음식에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장 캐터링이라고 하는 외부 반입을 외부에다가 음식을 똑같은 형태의 레스토랑 음식을 가져다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 알려진 테이크아웃이라고 이렇게 표현대가 있는데 우리가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테이크아웃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한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음료나 음식을 포장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들이 보면 테이크아웃을 해서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음식을 고객이 직접 가져가는 형태이고 생산 장소에서 일단 구매하고 지불하는 다른 곳에서 옮겨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를 테이크아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달입니다. 최근에 그 말썽이 많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테이크아웃은 본인이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가져와야 된다면 배달은 이제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까 배달앱 등을 통해 가지고 주문하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하고 있죠.
자,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음식이나 생산 장소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구매되고 있기도 하고, 소비되는 방식이나 배달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소비 장소로 음식을 운반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이나 전문 배달 서비스 회사가 등장하면서 이런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기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생산된 외식업체에서 음식 비용을 지불하고 배달 서비스만 받기도 하기도 하지만, 배달업체에서 음식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여겨봐야 돼. 1인 가정 시대에서는 가정 간편식이 계속 꾸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스마트 판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설명한 앞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레스토랑, 그리고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이렇게 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는 이제 스마트 판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이루어질 그런 것들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판매는 이제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면 기술 기반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의 편의나 증가를 시켜주는 판매 방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 판매에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고객과 관련된 기술 기반 서비스를 보여주는데, 주문 방식이나 지불 결제 시스템이 대부분 주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인건비도 물론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대면을 싫어하는, 최근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면을 싫어하고 그냥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성향의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겠죠. 앞에서도 뭐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디지털 메뉴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생소한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메뉴판이 되고, 직접 앞장에서도 뭐 앞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가보면 이제 다시 하는 케이스가 한 번씩 발생하기도 하고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 같은 입장에서는 대면으로 해서 주문하는 것이 좀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메뉴판에서는 모바일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가지고 디지털 메뉴판에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이제 뭐 집에서도 그 뭐라고 전화를 들지 않고 휴대폰 가지고 바로 해서 뭐 치킨을 시키거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게 이제 SNS 메신저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좀 다르게 이제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어디라 그러죠? 그런 큰 레스토랑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터치 스크린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터치 스크린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도 터치 스크린, 뭐 어디 가도 터치 스크린, 항공권도 터치 스크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키오스크 디지털판이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뒤에도 이제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졌습니다.
또 주문이 잘못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주문 추가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가격 조정도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주문과 결제까지 시간도 좀 단축되는 편이고, 또한 이제 그 우리나라 말이 서투른 이제 외국인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지원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메뉴판을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그다음 메뉴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또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디지털 메뉴의 그 장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기반 셀프 주문 시스템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대체적으로 요즘 최근에 많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디지털 키오스크라 해서 터치 스크린 키오스크에 고객이 직접적으로 주문 결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고객이 직접 주문함으로써 결제까지 할 수도 있고, 주문 결제 시간까지 단축해주고 직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오스크의 주문 시스템은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 입장에서 키오스크를 누르고, 그 다음 재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또한 그림으로 이야기를 보고 하다가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는 형태, 특히 이제 메뉴 추가라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간소화해지면 좋겠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식당에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좀 다른 형태, 그게 막 2차원 시대 프로그램이라면 얘는 4차원 시대 프로그램이 되는데, 곧 있으면 음성으로 주문하는 그런 것들도 곧 나오겠는데, 음성인식이 얼마큼 활용화되느냐에 따라서 결제 시스템이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이제 기술 기반 셀프 서비스 자동 주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마트 주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문 결제가 가능한 그 시스템입니다. 영화관 예매, 기차표 예매, 맥도날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뭐 그다음 영화관을 예매할 때 내가 자리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스킨라빈스의 해피 오더, SK 플래닛의 시더보드 등의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가 뭐냐 물어보면 오프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 해서 오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에 보통 낼 수도 있고 시험에도 내가 한 번씩 내는데, 여러분들이 기술 기반 셀프 서비스 자동 주문 시스템과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 사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기다림 없이 주문하고 원하는 시간에 준비가 바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외식업체는 고가의 스마트 기기를 구입과 유지 비용이 있고 도난에 대한 손해 방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은 회사들보다는 주로 큰 체인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다고 보여지죠.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SNS 메신저 주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메신저 주문과 결제 시스템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가 단순한 채팅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대 메신저 위챗으로 배달, 호텔 예약, 챗봇이 상용화됐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날씨를 물어보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불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고객에게 편리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운영자들이 그 다음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네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산대 스캐너 앱을 내서 바코드라든지 QR코드라든지 결제하는 방법, 우리가 NFC를 해가지고 카드 태그 인식을 통해 결제하는 방법도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신용카드를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등록해가 카드 정보대에서 계산대에서 보여주면서 결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앱을 프로그램. 이번 주 강의 잘 들었었나요? 자, 이번 주 강의의 주 내용은 그 고객 관계 프로세스에 대한 관계 구축하고 판매 프로세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보통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나고 만난 이후에 그렇게 구분하는 고객 프로세스를 알아보았고, 판매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 생산과 소비스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를 비교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객 관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뒤져보면 고객 관계를 위한 브랜드 관리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브랜드 관리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고객이 기대하는 정도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접점의 이제 고객 행동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서비스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들이 어떠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고객 관계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 제공 이후에 고객 관계 관리를 볼 수가 있는데, 고객이 떠난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고객 접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청사진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청사진에서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대변적인 역할, 그리고 청사진에 필요한 요소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고객의 그런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대본을 알아보면서 고객의 행동을 알 수가 있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표준화에 따른 그 서비스 프로세스는 고객이 어떤 표준화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 고객 접촉도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이 접촉도가 낮을수록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라든지 조금 더 이제 낮은 그런 단계를 볼 수 있었고, 고객 접촉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고급적인 레스토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차이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 우리가 판매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오늘 이제 점포의 외부의 오프 프라미스 판매 방식의 예를 들고 그 목적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었는데, 판매 프로세스 관리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자가 같이 이렇게 판매되는 외식 점포 안에 있는 온프라미스하고, 그 다음 생산과 소비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프 프라미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판매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테이블, 셀프, 카운터 서비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이블 서비스냐, 셀프 서비스냐, 카운터 서비스냐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따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재 오프 프라미스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서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캐터링이 어떻게 되고 배달이 어떻게 되고 테이크아웃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제를 낸 것이고, 그 다음 우리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판매에 대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하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 기기에 대한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가 오토인지 아니면 키오스크인지 아니면 우리가 SNS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과제를 말을 하면, 과제물은 반드시 구글 클래스 자료에 그냥 업로드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과제물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물 여기다 제출해서 과제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면은 아직도 이제 잘 이렇게 메일로 보내는데, 메일로 보내지 말고 그 위에다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누르면 자료 제출하는 업로드 형태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 제출하는 것은 시험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고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과제물을 내는 것은 출석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그리고 이 현재 과제 내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제는 점포 외부의 오프 프레미스 방식, 판매 방식의 예를 들고 그 목적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좀 길고 지루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좀 어려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